자, 오늘 이제 마저 이어서 볼게 감정평가 실제 중에서 공시지가 기준법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7년 동안 4문제가 3문제가 구성이 돼서 거의 반 정도가 구성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가격의 공시체계라고 해서 자, 다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의 공시체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 공시했었고요. 그럼 이에 따라서 제공, 그 다음에 지표,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해서 제지기 이런 식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토지 가격 매기게 되면 이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같이 비교해서 볼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개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그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공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 공시한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요, 각각 일정한 표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제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이제 그 표준지를 가리켜서 비교 표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지계획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중심이 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 거래사례 비교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준 가격에 있어서는 면적이라는 것이 그 가격의 결정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 자, 그래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가격을 확정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어렵게 구성이 됐던 것이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 해서 앞에서 우리가 인근지역, 유사지역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것,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지역이라고 하는 것,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 표준지라고 하는 것을 선정할 때는 그 토지, 대상 토지와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근의 표준지 중에서 용도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이 동일하다, 또 주변 환경 등이 각각의 비슷한 토지를 선정을 하게 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문제 구성했던 게 용도 지역 가지고 하나 쟁점을 삼았고요. 이용 상황까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표준지 어디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을 때는 유사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해서, 물론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대부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지계획이라고 해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자,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에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지가 변동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가 변동률 5% 상승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5% 상승하면요 1.05를 곱해서 계산이 되고, 10% 상승하면 1.1을 곱하고, 5% 하락하면 0.95를 곱한다. 이런 식의 방법이 앞에서
비준 가격을 계산해내는 과정과 유사하게 합니다. 그 외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시점 수정을 할 때 그 같은 용도적의 집값 변동률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집값 변동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을 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지역 요인이라든가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의 고려 사항이 될 텐데, 만약에 비교 표준지 자체가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에 있었다면 지역 요인 비교치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비교 표준지와 대상 물건 간의 차이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 밖에 요인,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자, 일단 문제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 오히려 어렵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은 해서, 자, 비교 표준지 선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테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식입니다. 시지 개그라고 해서 시점 수정 나와야 되죠.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 가액을 평가하게 된 데서 기억하고요. 미음, 비읍, 시옷, 지읒해서 기억, 미음. 자, 여기 어디 있어? 자, 여기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시지개가 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간단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합니다. 자, 제시한 자료를 활용해서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에서 괄호 열고 제곱미터당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지계면에서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지계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면적 요인이라는 것은 고려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 일단은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비교 표준지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 간단해. 일단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시점 수정이라고 해서 집값 변동률 5% 상승. 앞서 우리 문제 공부한 것처럼 아예 5% 상승이면 원래 100분의 105인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5로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5% 상승의 의미,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해서 시점 수정 받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자, 동일하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5% 열세, 20% 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열세면 0.95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 우세하게 되면 1.2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항목이 아니다. 그냥 외웠던 대로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시지 개거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39만 얼마 나오던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00만 원, 1.05, 0.95, 1.2 곱하시게 되면 그냥 요건 단순하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풀어갈 때는 이거 30초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계산기 쓰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 난이도 올라갔나요? 그래서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비교 표준지를 먼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상 토지를 보니까 일반 상업적 상업용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고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용 상황 이런 것들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교 표준지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업적 상업용, 일반 상업적 상업용에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토지가 일반 상업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지 개그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죠.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보니까 상업지역 5%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5를 곱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동일함, 인근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보니까 가로 조건 10% 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된다. 해서 요 정도 얘기예요. 요 정도. 해서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이라고 하는 거. 그럼 답이 몇 번 나오나요? 2번, 4번 나오나요? 5번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냥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요게 나름 이제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 용도 지역하고 토지 이용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토지 지금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시지 개그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문제 대비해서 이 아이의 경우 자 비교 표준지 선정 과정을 가지고 하나의 쟁점을 삼아냈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지저분했던 문제고 다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A군 B면 C리 자연 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 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해서 이 문제는 두 개를 섞어놨어요.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 지금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토지다 보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문제에 다 녹여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활용을 하되 일정한 경우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기억번 C리의 자연 녹지 지역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인근 D리의 자연 녹지 지역 내 소재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토지와 자 바로 인근 지역, 원칙은 인근 지역이 돼야 될 것이고 인근 지역 내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용 상황을 고려할 것. 근데 인근 지역이 마땅한 비교 표준지가 없으면 유사 지역 내 물건을 비교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인근 지역에 자 이 동네 자체에 비교 표준지 공업용이 없어서 자 동일 수급권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가 되는 거죠. 이때 역시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해서 오른편에서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하나의 기준 보셨고 두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 자 용도적도 같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때 끄트머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되게 어려웠던 주제.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니은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디귿번 C리에 소지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됐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해서 이게 이제 소위 사정 보정치에 관한 부분이 되죠.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가보겠습니다.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사정 보정치. 그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면적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가액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주제가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거. 분모값은요, 자,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 분자값이 정상치가 될 때, 정상 가격을 우리가 사례분의 정상을 가리켜서 바로 사정 보정치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례 자료로 선정하지 않았다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럽게 이제 까다롭게 구성을 했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여기 이제 24일 때 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25, 26, 27, 28, 29, 30 요 후로 나온 문제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공시지가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시지가기준법,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 중에 하나가 거래사례 비교법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시지가기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 공시, 자,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먼저 특정을 해야 될 테고, 거기다 시, 지, 개, 그라는 이런 요인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게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근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용 상황이 동일했으면 좋겠다. 근데 인근 지역이 없으면 아까 기억본 지문처럼 유사 지역 내에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자,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구, 같은 용도적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자,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이라든가 또는 특이했던 주제 있었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이 얘기는 이제 24회 때 구성이 되고 그 후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죠. 5% 우세하게 되면 1.05, 10% 우세하면 1.1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법, 지금 세 문제 나왔었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살펴볼 게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 3방식부터 다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논의하게 되는 것이 자,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고 해서 비용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때 자, 소위 원가법이라는 개념, 원가법에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산이 좀 어려웠던 것이 바로 감가 누계액 등을 계산해내는 과정에서 먼저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공사비 총액에다가 자, 1 플러스 R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통해서 소위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도 있었고요. 또는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해서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현재 120이다. 그럼 이제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바로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액법하고요, 정률법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정액법 따는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게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또는 1 마이너스 잔가율에서 감가율이 30%다라고 하면 잔가율은 70%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액법,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각각 계산해서 누적된 감가액을 아까 구했던 제조달 원가에서 빼게 되면 그것이 대상 물건, 건물 등의 가액이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까 우리 논의했던 거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런 식으로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한다. 그래서 집합건물 이런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자꾸 뒤에 있다 보니까 힘겨워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론 교재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수익환원법 등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 보더라도 최근 16년간의 문제는 다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부터 가셔야 되죠.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원가 방식에 따른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교 방식에 따른 가격이라는 게 비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이 물건에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수익 방식에 따라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세 개 비교하셔야 돼. 자, 제일 먼저 적산가격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게 좀 힘들었었고 계산이. 두 번째가 논의가 됐던 것이 저에게 있었죠. 살펴봤던 것이 비준가격, 오히려 쉬웠었어요. 자,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그 중에 조금 까다로웠던 게 사정보정치를 계산할 때는 사례분의 정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갔었죠. 어떤 물건이 정상 가격보다 20% 저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분모값에는 0.8이 될 것이고 분자값은 1이 된다. 이에 대응해서 어떤 물건이 자, 금매 등의 뭐 이런저런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거래 때문에 20% 고가의 거래가 됐다. 그럼 이제 분모값의 1.2가 될 테고 분자값이 1이 되는 방식. 이 이제 사정 보정치를 계산하는 게 나름 어려웠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 수익 가격의 계산 공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투자론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게 될 주제인데, 유효총소득에서요 영업 경비를 뺀 것을 가리켜서 바로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영업경비의 범죄는 유요제라고 해서 유지관리비, 각종 요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영업소득의 산정 방법이자 영업경비의 계산 방법이 됐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세전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요거 두 개, 어떤 방식으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거나 또는 세전현금 수재,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방식,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대부분 이 문제가 요즘 문제 경향으로는 순영업소득을 얼마나 잘 구할 수가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원이율의 산정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개 환원이율의 산정 방법이 겁나 복잡하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다만 최근 문제에서는 그냥 환원율 또는 환원이율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줍니다. 다만 이때 환원율 5%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이거 이제 계산할 때는 얼마? 0.05를 입력하면 된다. 이거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 환원율이 10%다. 그러면 0.1을 어디다가 환원이율에다가 입력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될 테고, 문제 가지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나마 전통적으로 환원이율을 계산해내는 방식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부비율, 그 다음에 저당 상수를 곱한 값, 부대저, 이게 바로 환원이율이 되게 된다. 역시 투자론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 부채 감당률은 조금 이따 다시 볼 텐데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바로 뭐가 됐었죠? 갑자기 타는 거 생각했는데,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이, 부채 서비스액이 뭐가 된다? 바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비교하면은, 자,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냥 부대적, 그냥 대부분 그대로 주게 될 것이고, 대부 비율이
대부비율이라고 하는 거 금융론 파트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비율. 근데 이거 몰라도 어차피 문제 줄 때 대부비율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미리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자, 저당 상수는 역시 투자론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금액을 상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매기수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저당 상수 갑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 하여튼간에 부대저 정도만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2개 정도, 최대 이제 경우의 수가 3개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요건 이제 이 숫자 치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부대저 정도에서 결국은 이 파트에서는 요즘 문제 대부분 트렌드 자체가 바로 영업이득의 계산 방법, 요거 가유 순전 후 투자론 파트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감정평가론 파트에서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할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EI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하면서 보통 이제 영속성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는 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토지를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운영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또는 영업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말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 이걸 우리가 자본 이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자체로도 한 문제짜리니까 해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능 총소득 해서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이론상 최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능 총소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만약에 보통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원룸 얘기를 하죠. 원룸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룸이 50호고 한 호수당 만약에 연 600만 원이 입금이 된다. 그러면 이제 3억 이 정도의 개념이 바로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론상 최대치 소득을 가능 총소득. 근데 이 가능 총소득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는 것은 아니죠. 공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해서 거의 시험에는 구성이 안 되는데 입실은 했지만은 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불량부채 충당금. 그래서 이 문제의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예상 외로 발생한 수입, 영업의 수입, 기타 수입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판기 판매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 요걸 더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실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효 총소득이 세팅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죠. 그래서 영업 경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해서 이게 종류 물어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유요제라고 해서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고요. 각종 요금 등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세라고 하는 거, 유요세,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영업 경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수익 환원법, 수익 가격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주로 이제 나머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공식을 되어 있는데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유요세가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얼마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요 정도를 묻는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실제로 찍힌 금액 유효 총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통장에 실질적으로 찍혔어요. 이게 순영업소득.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모두 자신의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게 바로 부채 서비스에 은행에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의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자본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순영업소득하고요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은행에 갚을 돈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세전 현금 수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세금 내기 전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편 이런 세전 현금 수지에서 소위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때 남는 것이 세후 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하는 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과세 표준은요 순영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하고요 이자 지급분을 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게 될 테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게 되면 영업소득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영업소득세 자체를 계산하는 문제는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영업경비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론 파트에서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게 가유순전후라고 하는 거. 거의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구구단 외우듯이 자유자재로 구사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순영업소득 등을 잘 계산해내는 방식이 포인트.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주로 이제 우리 아까 여기 갔었죠.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 등의 가액을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문제 구성을 할 때 자, 이 순영업소득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 이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또는 세전 현금 수재다 부채 서비스를 더한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순영업소득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 땡겨서 볼 거 투자론을 다시 한번 시작할 텐데 순전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에서 이게 한번 최근에 29회 때인가 출제가 됐었는데 가유 순전하고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순전하고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실수하기 좋았던 거. 구조는 똑같아요.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우자 뭐였었죠? 영업경비를 빼면, 각종의 경비를 빼게 되면 실제 통장에 남는 금액을 순영업소득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순매도액이라는 것은 매도 가격에서 통장에 찍혔죠? 거기다 필수로 들어가는 매도 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순매도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순영업소득 계산되면 은행에 돈 갚아야 되는 경우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역시 은행에 돈을 갚아야 돼요.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매도인은 깔끔한 물건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자, 그 다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저당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당권의 말소 비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민법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자, 은행에, 자, 이 사람이 은행에 갚지 못한 저당권에 관련된 대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빼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세전 지분 복귀액이 계산되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라고 하는 것, 자본이득세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 자본이득세가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세후 지분 복귀액에서 구조가 똑같아. 가유순전후라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거고, 또 하나가 뭐가야? 순전후라고 하는 거,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에서 같이 묶어서 가주실 주제. 물론 이 수익 환원법 얘기할 때는 바로 순영업소득 계산해내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자, 수익가격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기본 공식을 외우셔야 돼. 말이 이상해서 잘 암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야. 앞에서 다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 제조돌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자,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그래서 지금 순영업소득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가유순전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세팅하는데, 문제 좀 쉽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것, 또는 세전현금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순영업소득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원이율 중에서 부대처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아까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이건 세전현금수지가 되게 될 것이고, 이 그림 있었죠? 순영업소득에서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세전현금수지. 그런데 지금 순영업소득 나누기 자 환원이율자 부채 서비스액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건 따로 이제 논의할 주제이긴 한데, 일단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바로 부채 서비스액, 이게 부채 감당률이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이걸 우리가 세전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저 하나 더 볼까요? 수익 분석법 거의 안 나오죠. 자, 우리가 임대를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른 비준 임료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비준 임료라고 하는 것은, 비준 임료는 사례 임료에다 사시지계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감정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근데 적산 임료라고 해서 기기필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거기다 필요 제 경비를 더하는 거. 자, 요걸 우리가 기기필.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순필이라고 해서 순영업소득, 순수익 플러스 필요 제 경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겁나 헷갈려. 수익 환원법이 맞는지 수익 분석법이 맞는지. 그래서 수익 환원법을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었어요. 자, 수익 환원법은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 평가하는 방법. 환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이에 대응해서 수익 분석법은 분자를 따서 그리고 뭐를 임료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 평가 방법을 수익 분석법. 유책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기본 정의. 환가 분임에서 수익 환원법 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을 감정 평가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은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환가 분임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요. 환가 분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순필은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네 문제 나와 있나요? 해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자 환원 이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가 부대저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요게 아무래도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괄호넣기 문제로도 부대저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소위 자 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해서 환원율. 그래서 환원율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 부대저라고 하는 거.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16년 동안 한 번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문제 가지고 나오면 그 하나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여기서 보니까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뭘 찾아봐야 돼?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부채 감당률을 바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원 이율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자 대보 비율이라고 하는 거, 대보 비율.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자 소위 이제 환원 이율에 해당이 된다.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대보 비율 나와 있어요. 자 대보 비율 40%.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돼? 0.4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5% 상승하면 0.5 이런 식으로 가듯이 자 1.05 이렇게 가듯이 다시 대보 비율 40%니까 뭐라고 표시해야 돼? 0.4라고 표시를 할 거. 저당 상수 0.177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것이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바로 답을 안 주는 것이 바로 부채 감당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부채 서비스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 그래서 여기서 순영업소득 3천만 원 연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연 1,500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천 나누기 1,500 하면 여기서 2라는 값이 나오겠죠. 부채 감당률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0.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177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환원 이율에서 아마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요 0.141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테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퍼센트로 표시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퍼센트로 0.1416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14.16%.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부대저라는 공식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몰빵하셔야 돼. 환원이율을 계산한 문제. 자 부대저라고 하는 부채 감당률이라는 문제, 부대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도 필요한 투자론 파트에서도 다시 지적해 드릴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2 곱하기 0.4 곱하기 0.177 그럼 0.1416 14.16%라는 식의 문제에서 24회 때 구성이 됐고요. 그 전에도 자, 환원 이율을 계산한 대부분의 문제는 부대저라는 문제로 거의 다 귀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겁나 양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이게 24회 때 부동산의 가치는 수익 환원법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수익 가격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공식을 떠올려야 돼. 해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익 가격이 되게 된다.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공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자,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안 줍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3천만 원이 되나요? 3천만 원이 바로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관한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자 건물하고 토지, 뭐 주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토지 가액이 40%, 건물 가격이 60%, 토지 환원율이 5%, 건물의 환원율이 자 10%. 이때 이제 계산해 내는 방식. 자 지금 퍼센트 두 개가 나와요. 그럼 퍼센트라는 건 없거든. 그래서 무조건 한쪽을 소수점으로 치환을 해줘야지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토지 가액이 40% 그리고 토지 환원율이 5%.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5% 곱하기 0.4 해서 5% 곱하기 0.4. 요걸 하나 계산을 할 테고요. 여기다가 자 건물의 가액이 자 60%. 그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이 얼마? 10%. 해서 10% 곱하기 0.6 하게 되면 여기서 6%, 그다음에 여기서 2%. 그럼 8%가 나오게 되죠. 8%. 자, 8%를 소수점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얼마? 0.08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퍼센트와 소수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순영업소득 3천만 원은 쉽게 구성이 됐었고,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자, 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봤으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따른 환원 이율이라는 것은 자, 토지의 환원 이율 곱하기 그 토지의 비율,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 이율 곱하기 건물 비율,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16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시 이 문제 쟁점을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지금 부대져 있었고 여기 이 문제 했었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환원 이율은 자, 토지의 환원 이율 곱하기 토지의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건물의 자, 그다음에 건물의 환원 이율에다가 그 가액 비율. 그래서 계산하면은 5% 곱하기 0.4가 될 테고, 그다음에 10% 곱하기 0.6 하게 되면 요걸 계산 8%를 자, 숫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3천만 원 나누기 뭐가 된다? 0.08이 되게 된다. 그래서 3천 나누기 0.08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3억 7,500인가요? 얼마 나오지 계산식이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인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별개 문제고, 그래서 산수 계산기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이건 포인트가 안 되고, 다시 문제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 해서 먼저 자, 기본적인 골격부터 보셔야 됩니다.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그래서 환원이율, 수익가격 먼저 순영업소득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거나 또는 세전현금수재다 부채 서비스를 더하는 방식으로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낼 수가 있었고요. 환원이율은 부대저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요게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 된다. 그래서 토지의 환원 이율 곱하기 비중 더하고요. 거기다가 건물의 환원 이율 곱하기 비중을 자, 두 개를 더해서 소위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란 방식의 환원 이율을 계산을 해내게 된다. 그래서 역시 24회 때 구성이 됐던 문제에서 하여튼 자, 부대저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4회 때 똑같은 맥락으로 바로 구성이 됐던 것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그러나 그 후도 그 다음에 전도 대부분 문제는 뭘 중심으로 바로 자, 부대저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요즘에 나왔던 문제 28회 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수익 가격을 구하시오. 그럼 다시 공식 외워야 돼. 수익 가격. 자, 수익 가격 또는 수익 가액 어느 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되죠? 자,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환원 이율이 바로 수익 가격이 되게 된다. 그럼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봐야 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정도를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복잡하게 돼 있다. 가능 총소득 나와 있네요. 5천만 원. 자, 공실이 가능 총소득의 5%라고 되어 있으니까 250만 원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공실. 자, 그래서 가능 총소득 5천에서 자, 공실 손실 상당히 나머지 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 유효총소득은 5천 마이너스 얼마? 250이니까 4,750만 원이라는 것이 될 테고,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4,750만 원에서 이제 영업경비를 빼야 됩니다. 영업경비는 유요제해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됐었고요. 각종 요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하는 거, 유요제. 외워서 대입하셔야 돼. 가서 창의적으로 막 생각하고 이래서 풀 수가 없어요. 해서 자, 유지관리비 가능 총소득의 3%니까 150만 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 화재 보험료가 되겠죠. 100만 원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유요제 재산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 안에서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유요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영업경비. 그래서 영업경비는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250이라는 것이 영업경비.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얼마? 4,500만 원. 그래서 지금 수익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4,500에 순영업소득을 구해냈고요.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5% 주어져 있습니다. 환원이율 대놓고 5%. 그럼 이거 숫자 뭐죠? 소수점으로 표시하게 되면 0.05,
4,500만 원 나누기 4,500만 나누기 0.05 하게 되면 그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2번인가요? 얼마죠? 계산하면 4,500 나누기 0.05 하면은 9억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문제자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뭘 물어보고 싶었었냐면 바로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낼 수가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런 데서 제일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기대 이율이라든가 뜬금없이 개인 업무비 뭐 이런 게 막 튀어나와. 부채 서비스도 이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온갖 잡다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저 공식을 정확히 외워야지. 자, 상상하면 전혀 안 돼요. 해서 상상하면 전혀 안 되고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유순전후라고 해서 가유순전후 겁나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 더럽게 짜증나는 게 가유순전후 해서 자, 지금 이제 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보게 되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걸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른다. 통장에 이론상 찍힐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이름하여 가능 총소득. 이 가능 총소득에서 실제 들어오지 않은 돈 공실과 불량 부채 충당금 빼고요. 실제 예상 외로 들어왔던 영업 외 수입,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인 유효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 유효 총소득이라는 것이 잡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게 영업 경비의 범주가 뭐냐? 유요제에서 유지 관리비, 각종 요금, 재산세 이런 것들이 영업 경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문제도 논의의 핵심 이슈는 유요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방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게 된다. 순영업소득에서 자, 은행이 갚아야 될 돈, 부채 서비스를 빼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세전 현금 수지에다 부채 서비스를 더하더라도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요, 순영업소득을 구해 가기 위해서 가능 총소득부터 얘기가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문제를 달리 구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부채 서비스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세전 현금 수지를 알려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도 뭐가 나올 수 있다? 바로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능 총소득에 대한 데이터 빼버리고 공실 손실 빼버리고 유지 관리비 뭐 이런 것도 대충 그냥 150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갑자기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된다? 바로 세전 현금 수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거의 또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업어치고 맺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논의의 포인트는 순영업소득을 얼마나 잘 구할 수가 있을 것이냐. 24회 문제 구성할 때는 이 환원 이율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걸 가지고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 것과 부대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환원 이율을 계산하는 걸 물어봤었고요. 그다음에 28회 때 문제 와서는 바로 순영업소득을 얼마나 잘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28회 때 문제 구성됐었고요. 이제 30회 때 나왔던 거 수익가액은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공식 외우셔야 되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수익가격이 되게 된다. 해서 다시 보게 되면은 가능총소득부터 나와 있죠. 28회 문제는 거의 똑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가능총소득 8,000이고요. 공실 가능총소득이 10% 8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등을 빼게 되면 7,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이 되게 된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게 되면은 영업경비를 빼면 이것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7,200에서 자, 영업경비를 빼야 되죠. 영업경비. 자, 그러면 영업경비를 결국 여기서도 계산해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유지비 나와 있죠? 유지비는 어떻다? 영업비, 영업경비의 한 내용. 보험료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각종 요금의 일종이니까 영업경비 한 내용. 자, 재산세, 유요체 해서 세 가지 아이 데이터 주어져 있습니다. 유요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자, 아까 7,200에서 4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700만 원인가요? 700만 원을 700만 원이 뭐가 된다? 영업경비. 그래서 지금 7,200에서 700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은 6,500만 원이 되게 된다. 이 이제 문제 다 구한 거죠. 그래서 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6,500만 원. 그리고 이미 데이터에서 환원율은 10%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런 식이라고 6,500 나누기 얼마? 0.1 하게 되면 이건 이제 6억 5천이 되나요? 그래서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수익가액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해봐라? 바로 영업경비의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이걸 기억을 하시라. 영업경비는 뭐가 유요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4회 때 두 문제 구성할 때 환원 이율을 계산하는 게 주된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28회, 30회 때 구성할 때는 순 영업소득을 얼마나 잘 구해낼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우리가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식을 잡아냈었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걸 우리가 수익가격이다 라고 봤었고요. 대부분의 문제의 포인트는 순영업소득을 계산해내는 거. 순영업소득은요, 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또는 세전현금 수재다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 이걸 우리가 순영업소득.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구해가는 과정, 유요체라는 개념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가, 28회 30회 문제 논의의 핵심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의 산정 방법, 24회 때 두 번 다 나왔었죠. 그 전에도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부대처해서, 다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걸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정의했었고요. 대부비율, 저당 상수,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투자 결합법, 토지 환원율에다 토지 가액의 비율 곱하게 될 것이고, 건물의 환원율은 건물의 환원율에다가 건물의 가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최소한 28회 30회 때 문제에서는 환원율을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환원율 산정 방법 두 가지, 그 다음에 결국은 순영업소득 얼마나 잘 구해낼 수 있는가, 요 정도가 주된 이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수익환원법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